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지난 방송에서 올해 증시를 상고, 중저, 하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딱 그 흐름대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뷰를 좀 유지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그 생각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네. 지금 제가 장표를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 거기에 그래요? 이제 언급한 그림이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제가 정리했던 내용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요번에 그 12월 CPI 발표가 났었지만은 이제 CPI와 같은 지표는 더 이상 이제 증시에 있어서 노이즈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기조적인 어떤 하락세는 적어도 올 중반 이후까지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도 제가 터미널 레이트는 5%일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 금리 인상은 3월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1월부터는 CPI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2월 FOMC에서 0.25 올리고 나서 아마도 터미널 레이트와 관련된 시그널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사실 구조적인 공급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고용의 질 자체가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고용 관련해 가지고도 전반적인 지표 자체가 조금 하향되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단 상반기 특히 이제 2월부터 2월까지는 최소한 증시가 올라가는 어떤 베이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3월 이후부터는 지수가 크게 오른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차트를 지금 가져온 게 있는데 이 차트에 이제 그 줄들을 좀 쳐놨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는 좀 박스권에 갇힐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차트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는 일단 3월 차트 지수 상단을 한 2,600대 초반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조금 이제 3월 이후부터 지수는 조금씩 그 박스 안에 갇혀 있다가 중저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그 5% 이상의 고금리는 적어도 연준은 장기간 좀 지속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것마저도 이제 말을 바꿔버리게 되면 연준의 신뢰에 대한 문제가 부각이 되게 되면 향후에 연준의 어떤 입김이라든지 시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5%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가다가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 후퇴 내지는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될 거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크러쉬로 확대가 되느냐 아니면 얕은 침체로 가느냐에 대한 부분은 그 이유를 봐야 될 것 같다 해서 일단 상고 중저까지는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얕게 간다는 전제 하에서는 하고의 그림도 좀 그려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차트를 또 이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상황상 띄워드리지 못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3월 FOMC 전에 대형주들의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형주들의 선전에 저희가 한번 올라타도 될지 그리고 올라타게 된다면 세부적으로는 어떤 기업들이 유망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제 일단 반도체 섹터가 바닥 확인에 대한 시그널이 좀 확연히 좀 나오고 있다. 이제 전일자에 보면은 삼성전자가 낸드 부문 그 가동률을 90%로 이제 축소한다는 거. 사실상 이제 감산에 대한 얘기가 될 수가 있겠고 1월 초에 나왔던 시티증권 리포트에서 이제 언급됐던 내용들 자체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게 4분기 이제 실적 관련해 가지고 가이던스 대비해서 매출은 2조가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2조 한 5천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반도체가 매출의 주력이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가격 할인을 통해 가지고 재고 축소를 이미 4분기부터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 섹터에 대한 부분 편입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밀릴 때마다 조금씩 담아 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11월 말에 나왔던 그 MLCC 관련해 가지고 다이오유덴에서 이제 중국 스마트폰 재고가 바닥이 확인이 된다라는 이제 리포트가 한번 나오고 난 다음부터 MLCC 쪽에 대한 흐름도 괜찮은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금 사실 삼성전기도 주로 이제 스마트폰 그 MLCC 쪽이 많은데
전장 쪽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전장용 MLCC의 이제 매출 증가 가능성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MLCC 쪽에 있는 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대형주 쪽에서는 일단 우선 크게 봐서는 그쪽이고 예. 그 나머지는 지금 저기 다음 질문에 있는 내용 아닌가요, 저거? 제가 지금 쭉 얘기하셔도 되고요. 네네. 아니면 일단은 대형주는 반도체와 MLCC 쪽으로 일단 저점 확인된 중심을 것 쪽으로, 갖고 예. 가자라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신재생이라든지 2차 전지까지 2차 전지 얘기가 나와서 어제 사실 좀 변동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2차 전지 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순서상으로는 올해는 조금 순번이 뒤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좀 뒤로 좀 밀어놔야 된다. 네네. 이제 그 이유는 그 중국 쪽에서 이제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서 많이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 좀 줄게 될 거고 그럼 중국 기업들이 해외로 좀 많이 나오려고 할 거고 특히 유로존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한다고 그러면 유로존 시장 자체에서의 경쟁도 좀 심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유럽 역시도 지금 그 전기차의 어떤 비중 자체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성장세를 구가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미국 쪽이 IRA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은 하긴 해야 되지만 성장의 어떤 폭 자체는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밸류를 재평가하는 그런 구간에 진입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는 저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리튬과 관련해 가지고 2030년까지 글로벌 탑3 안에 들어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관심은 지속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소재 쪽에서는 그 CNT 도전제 쪽 그다음에 실리콘 응급제 쪽 그쪽을 조금 우선시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상반기에 양극재 쪽의 성장률이 그동안 리포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언급했던 것처럼 성장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하반기 때는 양극재 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이 테슬라가 생각나는데 미국에서 가격을 20% 그냥 확 낮춰버렸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익 마진 자체가 17%로 다른 완성차에 비해서 5에서 10%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 배수의 진을 친 테슬라가 완성차 시장에 영향은 어떻게 줄까요? 사실 이제 긍정적이지는 않겠죠. 일단 단가를 갖다 낮춰가지고 판매를 한다는 거는 여타 이제 전기차 업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 할인을 할 수밖에 없는, 낮출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이제 판매 대수를 늘리는 대신에 향후에 이제 동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는 사실 그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거의 그 정기 구독 서비스 이런 쪽을 좀 강조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테슬라의 그 선택은 경기 침체 또는 경기 후퇴에 대비해 가지고 일단 판매 대수를 늘려가면서 그 다음을 보려고 하는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지고 맞물려 가지고 그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작년보다는 환경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와 2차 전지는 조금은 투심이나 전체적인 모멘텀이 아직은 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갖고 오신 이 슬라이드를 보면 아까 반도체 MLCC 중간에 이제 신재생하고 2차 전지를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 가장 오른쪽에 보니까 리오프닝 환율에서 맞아요. 예, 약간은 좀 또 여지를 남기신 것 같은데 그쪽 업종은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저는 이제 중국 리오프닝은 이미 시작이 됐고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좀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것도 풀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실상 1월 30일 날 마스크, 실내 마스크도 우리나라에서 해제한다는 걸 봐서는 길지 않은 시간에 이게 해제가 된다고 그러면 이 항공 쪽이라든지 또 이제 카지노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저는 염두에는 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그 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돌아보실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가 항공주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미 등장을 좀 많이 한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은 개인적으로 합병을 전제로 했을 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가 이제 한 달 내에 유럽연합에서 이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날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남은 거는 이제 미국하고 사실상 미국하고 일본 정도가 남았는데 특별히 반대될 요인이 없다고 하면 베타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이 지금 보면은 저가 항공사 그 시가총액 대비해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쪽이 오히려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음식료하고 바이오는 사실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번에 지금 현재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금리가
그 5% 선에서 일단 멎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반기 연말돼 가지고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관심 가져보시는 거는 그 다음 섹터에서 음식료하고 바이오 쪽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앞으로 주목되는 증시 이벤트들도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떤 이벤트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벤트를 앞둬서 어떤 투자 전략을 짚어봐야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뭐 여전히 FOMC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FOMC에서 분명히 그 터미널 레이트에 대한 시그널을 준다고 그러면은 이제 2월 달까지는 괜찮은 그림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3월 이후 막상 이제 그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한다면은 그 이후부터는 주가의 어떤 흐름보다는 연준의 어떤 스탠스를 계속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연준이 그 5% 이상의 금리는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그 먼저 자발적으로 인하를 시킬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투자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일단 대형주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는 일단 저점이 확인된 것들은 계속해서 포트에 담아가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중소형주에 대해서도 좀 업종별, 테마별로 조금씩 순환을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양쪽을 이제 바벨 전략으로 가져가는 전략. 그다음에 이제 시클리컬이라고 언급을 해놓기는 했는데 반도체나 MLCC라든지 최근에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뭐 화학 섹터라든지 이런 쪽하고 그다음에 B2G라고 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정책 관련된 업종 역시도 양쪽을 바벨로 가져가는 전략. 그다음에 이제 중저에 대한 부분, 중저에 대한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좀 지켜보시면서 지표라든지 기사에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중저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게 한 3월이나 4월 정도 되면 한 2,600까지는 시장이 좀 열어놓으신 상태였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2분기 접어들어서부터는 약간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바로 뭐 V자로 꺾인다 이런 측면은 아니지만 이제 조금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좀 신경을 좀 쓰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면은 지수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한계가 있다고 보면 네. 그 시점에서는 대형주를 좀 줄이고 중소형주는 좀 빠른 순환매로 대응하시면서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 그래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한 3분기 초중반 정도 되면은 뭔가 좀 삐걱거리는 어떤 그림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연말에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근데 사실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시점은 그 지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분기 그러면 아직은 뭐 현금을 막 확 늘리고 이럴 건 아니네요. 지금은 현금을보다는 주식을 좀 더 늘려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현금 비중을 좀 늘리기 시작하는 건 본격적으로 늘리는 거는 2분기 중후반 정도고 그 전까지는 이제 박스권 매매를 좀 대응하시는 전략. 그러니까 저는 이제 3월 달 정도에 한 2,600 근처 갈 거라고 보니까 그 시점부터는 좀 대형주를 조금 줄이면서 현금 비중을 거기서 좀 늘리는 전략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3월까지는 그리고 1분기는 그래도 탄력 있게 갈 수 있고 1분기 이후에는 오히려 중소형주로 조금은 뭐 매매 전환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일부 현금을 가져가면서 네네네. 탄력 있게 좀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좀 전략을 짜 주셨네요. 그 3월달 FOMC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사실 시장이 너무 똑똑해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혼내면은 아이한테 말이 들었는데 이제는 혼내기 극한에 갔을 때 아이들이 이제 이게 곧 끝날 걸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웃기 시작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시장과 비슷하게 양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연준은 이렇게 변수들을 어떻게 지금 컨트롤할 거라고 보시나요, 전망을? 저는 3월보다는 2월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2월이 있고요. 더 중요하다. 예, 막상 3월에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라고 확인을 해준다고 해도 그때부터 추가적인 어떤 증시의 상승 폭이 커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월 FOMC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연준이 과연 지금 굉장히 그 금융 환경 자체가 그 복잡합니다. 생각 밖으로 지금 뭐 기존의 경제학 이론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것도 많고 복잡한 구조인데 그동안 연준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하를 적시해가지고 경제를 갖다가 스무스하게 소프트 랜딩을 시켰거나 그랬던 기억이 저는 없거든요. 제가 지금 한 94년부터 증권회사에서 이제 생활을 해왔는데 연준이 항상 금리를 낮출 때 보면은 좀 충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확인을 하고서 항상 금리를 낮췄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궤적을 좀 걷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연내 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되고 또 중국이 리오프닝 효과가 생각보다 크게 경기 부양이 나온다면은 소프트 랜딩이 만약에 그래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 4분기 정도에서는 괜찮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좀 시장은 좀 올해는 딴 때보다 좀 유익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2023년의 전략을 정확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하이투자증권 강국 WM센터 이영훈 이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